중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삼중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전회에서 중국이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별게 없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진짜 중국 경제가 어렵고 이제는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정말 많은데요.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건 정말이지만 문제는 중국의 삼중전해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린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 이 삼중전해에는 중국의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담겨 있고 이걸 통해서 중국 경제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중국 경제가 노리는 그런 산업 분야가 우리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아주 주요 산업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을 진짜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정말 날이 갈수록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취임했을 때 그때는 성장률이 7.8%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의 성장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웠죠. 근데 문제점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들쭉날쭉 이렇게 성장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안정된 다음에 2023년 5.2%로 예전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IMF에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곧 3%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건 분명하고요. 성장 동력도 꺼져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1분기 성장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시각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 1분기에는 성장률이 5.3%였기 때문에 와 이거 중국 성장률 괜찮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4.7%로 아주 급격하게 낮아진 걸로 나오면서 이 5% 성장조차 가능하겠냐 이렇게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4.7% 성장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 성장률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높은 성장률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내수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내수는 발표를 미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발표하는 내수 관련 통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 때문에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아예 자기들이 이 내수를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디움 그룹에서도 이 내수를 추정했는데 여기서 만든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이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다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터링 음식 관련 산업도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겨우 23년 하반기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 분명히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내수에서 전혀 돈을 못 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죠. 중국의 소득 증가율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이 바로 중국의 소득 증가율인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비를 못하니 결국 내수시장이 축소돼서 사람들의 소득이 더 악화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의 주황색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나타내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로 갔죠.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신용카드 대출을 보여주는데 예전에 2017년 18년에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소비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또 역시 돌아섰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도 신용카드 대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갑을 꼭 닫으면서 이제 중국의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때는 중국의 내수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원래 중국은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다가 내수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내수시장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얼어붙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써왔고요. 그리고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정책도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한술 더 떠서 진짜 아주 잠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썼다가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다시 부양책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부동산에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인생을 저당 잡힌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이렇게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부동산에 이제 투자는커녕 사람들이 거꾸로 돈을 빼는 상황.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내수시장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왔는데요. 부동산 부양책은 양날의 검인 게요. 자기 임기 동안 아주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무너지게 되면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한꺼번에 쪼그라들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률 4.7%로 버티는 이유가 뭐냐? 아니, 이렇게 내수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성장률도 아주 크게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4.7이면 우리나라가 볼 때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재고가 넘쳐나도 일단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은 과잉 생산을 하고 이걸 다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의 최종 생산물은 잡히지 않지만 왜냐하면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부속들 아니면 중간재들 이런 것들이 GDP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할까봐 이 과잉 생산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률이 4.7%로 높은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내수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 지금 이게 중국의 제조업 PMI인데 여기서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건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제조업 PMI입니다. 자, 이건 지금 50 이하였던 적이 정말 많죠. 50 이하라는 건 경기가 수축된다고 전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뜻하는데 제조업 PMI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자, 이 붉은색 PMI 이게 뭐냐? 바로 민간 부분이 제조한 탈신 제조업 PMI라는 건데 이건 수출 기업 중심의 PMI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PMI 중에서 수출 기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는 완전히 양극화가 되면서 전체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제조업 PMI도 내수 시장을 합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 기업만 따로 놓고 보면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아주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이 4.7%라는 성장률의 비밀이 대부분 다 수출로 만들어낸 성장이란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수출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내수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는 정책을 쓸 것 같지만 중국이라 그런지 역발상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수출에 올인하는 정책을 더 강화했는데요. 자,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바로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순자산의 70% 이상을 전부 다
부동산에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상 부동산 부양책을 써봤자 이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수출기업을 왕창 지원해줘서 여기서 소득이 늘어나면 언젠가 부동산이 살아나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쏟아부은 나라, 정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데요. 근데 우리가 중국보다 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순자산의 87%를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기껏해야 3, 40%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와 중국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정말 특이하게 부동산에 전 자산을 올인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한국 모두가 부동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얼마 전부터 중국과 한국의 정책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1, 2년 전부터 국가의 남은 여력을 전부 다 수출에 올인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하면서 부동산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여전히 올인하도록 계속해서 경제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짜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바로 삼중전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런 평가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삼중전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알아볼 텐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란 뜻이라서 중전회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그런데 3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전체 회의 중에서 세 번째 회의란 뜻인데요. 일단 중국에서 새로운 주석의 임기가 시작되면 모두 7번의 중전회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요 인선을 하는 회의고, 삼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경제정책이나 정치 방향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회의라서 이 삼중전회에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나 이 뼈대가 발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전회가 열리기 전에 중국이 처한 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났었는데요. 자, 원래 삼중전회는 과거의 관행에 따져보면 2023년 10월에 열렸어야 맞았을 것 같은데 웬걸 24년 7월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9달이나 늦게 열렸거든요. 이 때문에 워낙 고심이 많아서 이 삼중전회를 여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시진핑의 3기 정책 방향에 뭔가 큰 변화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쭉쭉 빠지니까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 한국식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18번째 진짜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땐 아니 부동산부터 살려야지, 부동산이 제일 먼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삼중전회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이런 시각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삼중전회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새로 내세운 전략이 있거든요. 신질 생산력이라는 건데 이 단어가 나온 건 사실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아예 공식화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공식적인 미래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앞으로 진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1일 날 공개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자본 투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장비에 의존하지 않은 글로벌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 타국의 장비다. 우리나라 장비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한국의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간재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자력으로 생산하겠다. 이를 위해서 품질을 크게 끌어올리겠다. 이게 바로 중국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분야도 적실했는데 IT, 그리고 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바이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이 순서대로 불러 제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에 함께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엄청난 대출을 해줘서 이 산업들을 정부 주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게 정부 지원 없이 중국과 싸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신질 생산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게 바로 7월 21일인데 22일에 바로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LPR이라는 게 있는데 1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것들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물론 고작 0.1%포인트 낮춘 거지만 지금까지 줄곧 낮춰오던 이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이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서 결코 그 의미가 약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가라앉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함께 추락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금리도 인하하고 수출 기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수출 기업이라는 곳들이 다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아직까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거기다가 중국은 이구환신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보이는 그런 글자들을 쓰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다 이런 뜻인데 중국에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자제품이 많이 팔리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서 당장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하는 것도 당장은 우리한테 호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질 생산력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중국이 노리는 게 한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나 아니면 생산 설비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의 이번에 신질 생산력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돼서 우리한테 호재일지 모르지만 이게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한테 악재로 돌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이 당장 우리나라의 부품이나 중간재나 생산 설비를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대비만 한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붕괴된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부양책부터 쓰고 볼 텐데 웬걸 부동산 시장에 돈을 차단하고 대출은 모두 다 수출기업에 하도록 창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는 과잉 생산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 많은 생산 설비를 늘리도록 과잉 생산을 더욱더 부추기면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국의 노림수가 무엇이냐? 사실 이겁니다. 글로벌 치킨 게임. 전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을 모두 죽이는 전략.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중국은 태양광 패널 그리고 LCG에서 이 같은 수법을 써먹은 적이 있고 실제로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법을 이제는 전 산업으로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 내세운 신질 생산력 이걸 따지고 보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한국을 노린 셈이 됐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신질 생산력에서 노리는 분야들 IT, AI 이런 분야들이 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치킨 게임을 선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데이터 센터, 배터리, 수소에너지, 반도체 장비,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미래가 달린 그런 아주 주요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내세운 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만 특별히 노린 것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결과로 우리의 전 산업이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2029년까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2029년으로 설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결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29년보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마도 이 신질 생산력 달성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029년까지 신질 생산력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은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책을 부동산 중심으로 펴고 있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지금 정부의 지원도 없지만 여기에다가 사람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는 총체적 난국 상황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산업별로 볼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3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고 바이오도 10만 8천 명이 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클라우드 빅데이터에도 4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워낙 기사 많이 나왔죠. 조선업체도 2027년까지 13만 5천 명이 필요해서 지금 조선업체에서는 수주를 받아놓고도 이게 생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부족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요. 지금 AI나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아마도 이런데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발전소 건설 속도를 더욱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체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모두 수도권에 짓도록 허용 또는 유도를 해놓고 발전소를 모두 남부지방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선택인 게 발전소가 정부 예정대로 모두 다 제 시간에 지어진다 하더라도 송전망이 없다는 건데요. 아니 지금 이게 한두 명이 경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송전망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송전망 건설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전력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전 정권 탓이다, 현 정권 탓이다 이렇게 또 싸움이 날 겁니다. 댓글창에. 전 정권이 잘못된 건 그것대로 문제를 삼고 그리고 송전망과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계속해서 빠르게 지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속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이 부동산을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은 해소해서 앞으로 수출 기업으로 돈이 몰려가도록 그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내수가 죽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정책은 결국은 임금 인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수출 기업 몰아주기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 2년 전에 바꿨고요. 이번에 신질 생산력 그리고 삼중전해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국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내놔야지. 저번에 알리나 테무 전략처럼 진짜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결국 중국한테 말려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당연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느냐, 주식 시장을 육성하느냐는 그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